로마 역사는 이제 약 1200여 년 동안 전개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로마까지 합치면은 거의 2200년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뭐 오늘날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죠. 세계인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를 들라면 아마도 여러분 아마 로마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행이 어렵지만 로마에 가보면 고대 시대, 중세 시대, 뭐 르네상스 시대,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남아서 정말 세계 역사에 이렇게까지 많은 다양한 문화 유적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금방 볼 수 있는 곳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자, 포로 로마노, 오늘 이탈리아어로 포로 로마나라고 하는데 원래 라틴어로는 포룸 로마눔입니다. 그리고 포룸이라는 거는 이제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광장인데 그 광장의 일부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익숙한 그런 이제 개선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저거 또 뭐 직접 로마에 안 가신 분도 많이 익숙한 사진입니다. 판테온이라고 부르는데요. 판테온이라는 것은 테온이라는 것은 신전이라는 뜻이고 판이라는 것은 많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만신전 그렇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그렇게 되겠는데요. 이 건축물은 로마가 이제 다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신들을 이제 뭐 경배하고 숭배했는데요. 이제 로마의 종교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신들, 예를 들어서 유피테르나 그 다음에 뭐 베누스나 이렇게 많은 신들은 다 자기 나름의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전은 신의 집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들이 다 신전을 가지려면은 엄청난 그런 신전이 지어져야 되겠죠. 근데 워낙 신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신들 신 하나하나에게 다 신전을 이렇게 지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신전이라고 하는 판테온을 통해서 여러 신들을 또 같이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죠. 대단히 어찌 보면은 실용적인 그런 공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정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 그런 분은 없겠죠. 콜로세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랜드마크 그러면 콜로세움인데요. 저 오른쪽 그 사진에 보면은 상부가 이렇게 파손돼 있어요. 저게 한 2000여 년 흘러나온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그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파손이 됐습니다. 저 안에서는 뭐 검투사 경기나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들이 있었고 저곳이 아주 인기가 많을 때는 심지어 저기에 물을 가두고 모의 해전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남쪽에 가면요. 카라칼라 목욕장인데요. 자, 목욕장 그러면 로마인들의 많은 생활 문화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 중에 또 하나입니다. 문명이 시작되면서 어디에든 다 목욕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의 목욕 문화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규모도 크고 또 거기서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거기서 레저 활동이 있었습니다. 뭐 거기서 책도 보고 또 간단한 실내의 어떤 운동도 하고요. 또 사교, 뭐 거기에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여기 말고도 로마에 몇 군데 목욕장 유적이 있는데 가장 그나마 규모나 모습에 있어서 이제 오늘날 잘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이제 카라칼라 목욕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아마 저것도 뭐 금방 짐작하실 텐데 바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되겠습니다. 아마 가톨릭 성당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기에 교황께서 계시고 또 교황께서 뭐 미사를 드린다든가 그런 일들이 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성 베드로 성당은 이 로마 역사 이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서유럽의 가장 중요한 종교로 자리 잡고 나서 많은 서양 사회에서 큰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 성 베드로 성당 옆으로 가시면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로마 여행하신 분은 항상 가는 코스가 바티칸 박물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 베드로 성당 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에 남아있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그 역사를 말해주는 많은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걸 보러 이제 사람들이 로마를 많이 찾습니다. 로마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그 시사점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인들이 또 남긴 도로, 로마 도로들이 오늘날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로마 남쪽에 가면은 저 도로, 로마 최초의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도라고 해야 돼, 고속도로라고 해야 되겠죠? 뭐 저게 이제 오늘날 다 남아 있지는 않은데요. 상징적으로 그 로마 남쪽에 저 아피우스 도로의 유적을 저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뭐 되게 좀 거칠고 불편해 보이죠? 그러나 저 도로가 지금부터 2300년 전에 만든 도로입니다. 로마에서 동남쪽에 항구가 브룬디시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브룬디시라고 부르는데요. 저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걸 볼 때마다 로마가 서울이고 브룬디시움이 부산이니까 경부고속도로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곳이 아피우스 도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 바로 대경기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개의 뭡니까? 저 표지죠. 이곳이 아피우스 도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룬디시움은 항구입니다. 뭐 부산도 항구잖아요. 브룬디시움에서 배를 타면은 이제 그리스로도 가고 이집트로도 가고 이제 지중해 세계로 나가는 그런 일종의 중요한 국제 항구입니다. 자, 저렇게 시작한 이탈리아 반도의 많은 도로들은 나중에 로마가 지중해 제국이 돼 가지고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시와 도시를 이어서 결국은 로마로 연결되는 그런 아주 광범위한 도로망이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다 아는 명언입니다. 뭔가 위대하고 또 중요한 일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의 문화와 습관이 잘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요, 우리가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개별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그곳의 법을 따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공화정, 뭐 공화국, 공화주의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로마사를 공부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저 공화정, 레스푸블리카라고 하는 저 개념입니다. 여러분 리퍼블릭 그러면 많이 또 들어보셨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자, 공화정, 레스푸블리카는 공화주의는 공공성을 산지한다. 뭐 그냥 말 그대로 레스푸블리카는 퍼블릭싱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공화정은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공공성, 공동체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이고 우리에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사의 그 세계사적 의의에 대해서 19세기의 그 역사가였던 랑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고대사는 하나의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이 되어 로마사로 흘러 들어가고 근대사 전체는 로마사로부터 다시 흘러나왔다. 대단히 상징적인 말이죠. 지중해를 생각하면은 그 그리스와 로마, 이탈리아가 이렇게 지중해의 중앙을 딱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문명은 동쪽에 그 지금의 그 이라크 땅, 과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불리던 곳, 거기서 문명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이집트 문명, 이게 고대 오리엔트 문명입니다. 문명은 거기서 시작이 됐고 그 문명을 받고 또 자기들이 개발해서 그리스인들이 문명을 일으켰고요. 그리스인들의 선진 문명을 또 로마인들이 받아서 로마인들이 이제 지중해 세계를 통치할 때 그 모든 문명들을 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고대사는 그 로마사라고 하는 호수로 흘러들어갔다. 그 말이 물리적으로 지중해로 흘러들어간 거와 똑같은 얘기죠. 그 지중해를 로마가 통치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는 그런 면에서 고대, 서양 고대의 모든 문명을 다 포용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흡수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서양의 중세가 나오고 서양의 근대가 나왔으니까 이제 랑케는 저렇게 모든 그 근대사 전체는 로마사부터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로마사는 현재사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국가 체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저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저거는 헌법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저 공화국. 그래서 우리는 로마 공화정 시대 때에 나온 공화주의에 근거한 국가 체제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만 그러냐? 북한은 어떻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거기도 공화국이네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거긴 인민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의 이념은 뭐 우리가 사실 북한과 우리는 이제 이념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국가 체제는 다 공화국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공화국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로마 문화의 핵심인 공화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 물론 근데 개신교도 사실 뭐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뭐 갑자기 거기서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 요소를 볼 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가 로마의 유산과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로마 역사는 여전히 현재의 역사다.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건국 신화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뭐 처음부터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자기 건국 신화를 가지고 나라를 만든 사람들은 없지요. 나라가 살만하고 규모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대외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소위 그 나라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건국신화입니다. 로마에도 두 개의 건국신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화는 트로이 전쟁에서 패망한 아이네아스가 일족을 이끌고 라티움에 와서 제2의 트로이를 건설했다는 트로이 건국 기원설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네아스의 그 17대 손인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 바로 그 로물루스 레무스가 로마 건국의 시조가 되었다는 로물루스 건국론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건국 신화는 그럼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로마가 라티움 지방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그리고 또 지중해 세계에 강력한
뭐 제국으로 발돋움해 갈 때, 그래서 또 로마 정치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갈 때, 바로 그 시대에 아우구스투스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그 시대에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작가가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을 썼는데 거기에 바로 아이네아스 이야기, 건국신화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아우구스투스 시대 때 리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로마사를 집필했는데 거기에 로마 건국 이야기, 특히 로물루스가 건국해서 로마가 700여 년 동안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이네이스라는 것은 아이네아스의 이야기, 뭐 그렇게 풀이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베르길리우스가 이런 그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작품을 쓸 때에 그가 기원전 8세기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이제 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그대로 차용하고 거기에 연결해서 로마 건국 서사시 아이네이스를 썼다는 것입니다. 일리아스는 바로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는 과정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는 여러분 이제 트로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작전, 거기서 마치 트로이를 떠난 것처럼 트로이에서 안 보이는 쪽에 가서 다 숨어버리고 그 전에 이제 목마를 만들어서 해안에 놔두고 일종의 후퇴 또는 뭐 돌아간 것처럼 꾸몄죠. 트로이인들은 그런 기만술에 속아가지고 목마를 자기 성 안에 집어넣고 축제를 벌이다가 거기서 뭐 오디세우스나 몇 명의 장군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어 제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간 줄 알았던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 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트로이는 함락됐고 많은 트로이의 왕과 많은 트로이의 장군들, 백성들이 거의 다 거기서 뭐 학살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디세우스를 위시한 모든 이제 트로이 전쟁에 갔던 그리스 영웅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돌아가면서 겪는 또 어려움을 오디세이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 호메로스의 두 작품을 벤치마킹한 베르길리우스는 거기에 착안해서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작품을 썼던 것입니다. 자, 트로이는 패망했는데 거기에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트로이의 원래는 왕의 사위였습니다. 아이네아스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일족을 이끌고 탈출해서 이탈리아의 라티움까지 유랑을 하고 라티움에 정착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트로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이네아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던 트로이가 로마로 부활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역사는 트로이 전쟁의 패자 부활전이고 트로이인들의 후예가 로마로 이제 새로 부상해서 이렇게 발전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르길리우스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트로이 기원소를 얘기했는가? 호메로스가 흥미롭게도요, 앞으로 이제 이 트로이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올 것을 바로 일리아스에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리아스 20권에 보면은요, 거기 프리아모스의 집안이 제우스의 미움을 샀으니 이제는 아이네아스의 힘과 앞으로 태어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트로이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이런 일종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는 호메로스의 이런 기록에 근거해서 아이네이스를 쓴 것이죠. 아이네이스의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구들과 한 남자를 나는 노래하노라. 이제 무구들이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이제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에서 패망해서 왔는데 라티움에 정착해 가지고 그 토착인들과 한쪽에서는 제휴하고 한쪽에서는 또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우리가 이탈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바로 카르타고에 들려서 그 당시 카르타고의 디도라는 여왕과 만나고 또 사랑을 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네아스가 거기서 디도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정착하면은 장차 로마를 건국해야 할 그 역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디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디도 여왕이 떠나는 아이네아스에게 분노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저 아이네아스가 가서 나라를 만들고 그러면 그들과는 또는 그들의 후손과는 절대로 사귀지 말고 불구대천의 원수로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디도 여왕이 자살하는 것으로 아이네이스에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면서요, 저주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와 로마가 전쟁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우구스투스 시대니까 이미 다 로마가 이후에 경험할 역사를 다 미리 알고 이제 아이네이스 안에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건국 신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부 다 그 안에서 이제 담고 있었다. 이제 예언서처럼요. 아이네아스가 이제 로마로 오기 전에요. 저승에 가서 아버지 앙키세스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같이 탈출은 했지만은 로마까지 함께 가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죽었는데요. 바로 앙키세스가 이제 로마에 가기 직전에 아이네아스를 만납니다. 아이네아스가 이제 앙키세스를 이 하계로 내려가서 만나는데요. 앞으로 로마가 로물루스부터 아우구스투스 시대까지 로마가 지중해 제국으로 나아가는 700여 년의 역사를 앙키세스가 예언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두 눈을 이쪽으로 돌려 내 이 로마 민족을 보아라. 여기 이것이 그가 올 것이라고 너도 가끔 들은 적이 있는 그 사람으로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다. 아우구스투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건국 신화 이야기에 담아 놓음으로써 아우구스투스로 하여금 이러한 시대사적 사명을 가진 이미 건국 신화에서 예견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건국 신화는 바로 로물루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늑대와 그 젖을 빨고 있는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 요거는 이제 에트루리아인들이 로마를 통치할 때 만든 청동상이 되겠습니다. 아이네아스의 15대손 누미토르의 동생 아물리우스가 누미토르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그 딸 일리아, 레아 실비아를 베스타 신전 여사제로 만들어서 대가 끊기도록 했는데 레아 실비아가 마르스 신, 전쟁의 신 마르스 신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임신해서 바로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물리우스는 자기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는데 이제 조카 딸이 저렇게 또 애를 낳았으니까 그게 또 후환이 두려워서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갖다 버려라. 뭐 버리라는 얘기가 죽이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명령을 받은 신하가 사실은 가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티베리스 강가에 그냥 그 강가에다가 버렸습니다.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근데 홍수로 물이 범람한 바람에
그가 이제 떠내려가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죠. 물이 빠지니까 또 늑대가 보고 뭐 우는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서 결국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제 이런 말이 알려지게 됐고요. 이제 두 청년이 뭐 늘 그렇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물리우스를 몰아내고 할아버지 누미토르에게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주고 자신들이 버려진 땅 그곳으로 가서 나라를 건설하게 됐다. 그게 바로 로마다. 문제는 두 형제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쌍둥이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둘이 이제 신의 뜻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이제 레무스가 먼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 6마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독수리는 로마인들에게는요, 제우스, 즉 유피테르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레무스와 그 친구들이 바로 유피테르 신이 나를 왕으로 찍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로물루스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12마리가 나른 것을 본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해 가지고 결국은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이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리비우스는 뭐 로물루스가 왕이 됐고 그가 이제 로마를 건국하고 다스리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생겨났을 때의 모습은요, 저렇게 북부 이탈리아에는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권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저 그리스 도시들, 서쪽에 보면은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서해안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는 어디 있냐? 거기 중부 이탈리아, 저 에트루리아 끝자락에 티베리스 강에 그야말로 작은 강가에 7언덕, 뭐 7언덕이라고 그래봐야 작은 산간 마을입니다. 라티움 지방에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었어요. 뭐 특별히 로마가 특별할 것도 없어요. 더더욱이 로마는 트로이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뭐 사실은 이제 저거 위에서 에트루리아가 그냥 밟아버리면 끝날 그런 이제 운명이 처해 있는데 그런 로마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로마의 그 신화, 영원한 로마는 이제 계속됩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라티움 지방의 작은 나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나라를 시작할 때에 주변 정세를 보면은 북쪽에는 에트루리아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으며 서쪽에는 바다 건너 카르타고의 세력이 이제 진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강력한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로마가 이제 어찌 보면 갓난아기처럼 탄생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기에 로마의 정치는 왕정이었습니다. 로물루스는 동생을 죽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후대 로마인들이 로물루스의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로마사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키케로는 이제 로마가 지중해 제국으로 성장해간 그 배경에 로물루스의 업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로마의 터를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내륙 깊숙한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 도시들처럼 해안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륙에서 한 30km 정도 들어와 있는 티베리스 강가에 이제 나라를 건국한 것.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바닷가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외부 문화의 유입이 어렵지도 않고 티베리스 강을 따라 내려가면 저 서부 지중해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위치를 잘 잡았다고 이제 키케로가 그 로물루스의 업적으로 크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 로마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초기에는 주로 남자들 중심으로
뭐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패거리들, 남자들, 목동들, 도망 노예들 이런 사람들의 무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무슨 불황자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 로물루스는 나라가 나라다우려면은 인구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카피톨리움 언덕에 성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도피처를 마련해서 많은 주변 나라들에서 이제 남자들이 그리로 도망쳐 오면 그들을 다 로마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남자들만 가지고 나라를 꾸릴 수는 없죠. 가정도 그렇지만은 나라라는 게 발전을 하려면은 인구가 많이 필요한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남녀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많은 자손들이 번성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주변 나라들이 로마를 나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같이 우리가 혼인도 하고 서로 제휴하자라고 했지만 다 냉담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로물루스는 사비니인들을 콘수스 축제에 이제 초빙해 가지고 그들이 축제를 정신없이 보고 있을 때 여인들을 약탈한 사건이 있었죠. 사비니인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인들이 이제 로마와 사비니를 중재해서 화해와 연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비니인들이 퀴리날리스 언덕에 이제 정착하면서 로마는 처음에 세 부족의 나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라틴족이 있고 사비니족이 있어서 세 부족으로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로물루스와 타티우스, 사비니족의 우두머리였던 타티우스가 공동 통치했는데 바로 이 전통이 앞으로 로마가 가지고 있는 포용성을 잘 보여준 그런 이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왕국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로마 왕정에서 아주 특이하고 그리고 그 뒤에 로마 정치에서 정말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로원입니다. 보통 세나투스라고 부리는 원로원은요, 이 왕을 자문하는 자문기관입니다. 왕이 혼자서 임페리움을 하는데 아주 막강한 힘입니다. 왕의 명령권, 임페리움은 군대를 지휘하고 필요하면 전쟁을 명하고 또 어느 땐 평화를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인데 왕 혼자서 또 막 임페리움을 행사하면은 그 왕의 자질에 따라서 많은 또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왕의 통치권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 왕에게는 100여 명에 해당하는 원로원 의원들이 있어서 그들이 왕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어떻게 원로원을 만들게 됐느냐? 처음에는 100명의 원로 만드는 방식이요. 아주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또 민주적이에요. 고대 국가는 다 부족들, 뭐 시족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시족들이 모여서 이제 한 그 부족을 이루고 또 부족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세 개의 부족이 로마를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세 부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왕이 이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부족의 부족장들에게 세 사람씩 추천하게 했어요. 왕이 한 사람 뽑고 세 부족에서 3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10명이 되잖아요. 부족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 사이에 또 각 부족마다 쿠리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0개의 쿠리아가 있었는데요. 그 쿠리아라는 그러니까 시족보다는 크고 부족보다는 작은 중간 단위인데요. 30개의 쿠리아에서 각 3사람씩 추천하게 했어요. 그래서 30 곱하기 3이니까 90명, 총 90명이 나오죠. 그럼 앞에서 왕이 하나 선발한 사람, 세 부족에서 3명씩 뽑은 사람, 또 그거보다 중간 단위인 30개의 쿠리아에서
각각 3명씩, 그래서 도합 100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구성이 됐던 것입니다. 물론 리비우스가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좀 어찌 보면 너무 기계적이고 또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신은 뭐냐 하면은 원로원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들을 그냥 어느 특정 세력들이 다 독차지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이제 균형과 안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참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로마 보통 사람들, 이제 로마 시민들은 그럼 뭐냐? 로마인들은 또 시민들의 모임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모임들을 민회라고 불렀어요. 민회는 로마 시민들 전체의 모임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는 3개의 부족이 있는데 각 부족에 꾸리아라고 하는 중간 단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0개의 꾸리아로 나뉘어져 있었고, 로마 시민은 그 중에 어떤 꾸리아에 하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민회는 꾸리아 단위로 모임을 갖는 꾸리아 민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을 선출할 때 원로원에서 이번에는 이분을 왕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라고 왕 후보를 추대하면은 최종 결정은 시민들이 모여서 30개의 꾸리아들이 한 명의 왕을 제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원로원이 추천해 준 것을 민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은 민주적인 그 방법을 쓴 것입니다. 바로 이 왕과 원로원과 민회라고 하는 3개의 기관이 서로 균형과 어떤 면에서 안정을 이룩하고, 뭐 조금은 이 사회과학적 용어를 보면 밸런스 오브 파워가 한쪽에 너무 쏠리지 않고 균형을 갖게 했던 것이죠. 뭐 어느 사회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말은 그러지만은 정말 평등할 수가 없겠죠. 더더욱이 전 근대 사회에서는요, 그것이 어떤 이름이 됐든 엘리트와 평민 대중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로마 역사에서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귀족 신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처음에 로물루스가 원로원을 만들 때에 그 원로원의 지도자로 선발됐던 시족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귀족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다 평민입니다. 귀족은 정치, 종교, 군사, 재판 등 중요한 공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은 또 대개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토지 소유자들이었어요. 토지 재산이 많았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토지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니까 뭔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시간도 많았던 것이죠. 평민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정을 꾸리려면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누가 그냥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농업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재배한다든가 농업활동하고, 또는 가축을 사육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뭐 상업활동도 있었겠지만요. 고대 시대에도 신분은 평민이지만은 또 돈을 잘 벌어가지고 또 부유한 평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귀족과 평민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로물루스는 앞으로 만약에 귀족과 평민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은 이게 국가 공동체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 우월성을 가지고 평민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귀족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평민들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를 라틴어로는 파트로누스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귀족들을 잘 이렇게 뭐 섬긴다고 할까? 또 귀족을 귀족으로서 예우를 해야지. 뭐 인간이 다 똑같은데 왜 너희만 권력을 독점하냐? 그래가지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공동체라는 게 다 역할 분담도 있는 거다. 이거는 파트로누스, 보호자와 크리엔스, 피보호자의 관계다. 즉 귀족과 평민이 서로 간의 신분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어떤 역할과 사적인 생업 활동을 잘 균형 있게 하면 나라는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귀족은 귀족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자기 신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 그러려면 양자 사이에는 사실은 신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돈이 많은 부유한 그런 이제 경제인들, 재벌들이 또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기부하고 그런 것도 파트로누스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수록 그 공동체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저 보호 피보호 제도는 그런 면에서 로마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날까지도 많이 또 그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자, 로마에 지금 그 초대 왕이었던 로물루스의 업적을 이제 이렇게 한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로마를 터를 잘 잡았다는 거, 그 다음에 정치 제도, 왕과 원로원과 민회를 잘 조직했다는 거, 또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과 평민이 서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보호 피보호 제도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 그래서 로마가 이제 장기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놓았다는 것이 그의 업적입니다. 로물루스는 약 37년간 통치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로마 성벽 밖에 있는 캠푸스 마르티우스에서 민회를 하던 중에 뭐 승천했다, 이런 이제 설화가 있습니다. 뭐 승천한 게 아니라 또 원로원들이 죽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이견들도 있어요. 뭐 그런데 어떻게 했든 간에 로물루스의 통치는 로마 발전에 큰 힘이 됐다. 로물루스는 죽어서도 하늘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돌보고 로마를 돌본다는 또 소문이 그 후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